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74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서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서학 기자는 이번 극한 호우 때 비 좀 네. 맞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취재 현장 좀 많이 네네. 돌았고요. 새만금 쪽도 돌다 보니까 네. 아주 홀딱 젖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 정서학 기자가 첫 번째 픽으로 이걸 또 가져오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안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호우라는 말 대신 극한 호우라는 말까지 쓸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 어느 네네. 정도였습니까? 네, 우리 전북 지역 사실 지난 14일부터 해서 군산, 익산, 완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역대급 폭우라고 합니다. 네네네. 사실 아시다시피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 이래 60여 년 만에 하루에 400mm 가까이 내린 적은 예. 첫살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역대급 폭우라고 쏟아지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 좀 사실 심각한 상황의 피해 상황이 발생한 상태이고요. 네네. 이 중에서도 농작물의 경우 전국 최대 피해지가 바로 우리 전북이 네네네.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금강 바로 하류인 익산 지역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우리 전북 지역 농경지, 네. 논벼, 농콩 등을 중심으로 총 1만 6천 헥타르 정도로 아, 현재 잠정 집계가 네네네. 됐는데요. 감이 좀 많으시죠? 네.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2,312배 와, 넓이에 달하는 겁니다. 22,000개요? 예, 맞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을 약 22,3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익산 지역, 이 중에서도 용안면, 망성면 등 금강변에 집적화된 바로 네네. 시설 원해 단지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가축 피해도 아주 좀 심각한데요. 가끔 아, 영상으로 막 네네. 돼지며 소며 맞습니다. 예, 물 한가운데 고립돼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전북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폐사한 가축들, 닭, 오리, 한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29만 5,600마리 가량이 현재까지 예. 폐사한 걸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93%가 바로 익산 지역 축산농가에서 네네. 집계된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익산 같은 경우는 농기계 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네. 무려 침수 피해를 현재까지 침수 피해 입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게 농기계가 무려 1만 1,000대, 네네. 수리비가 와. 대략 한 20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까지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 이거 녹화 직전이었죠. 네. 19일 날. 19일 날 오전에 익산시 전역 그리고 김제시 축산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네네네.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하는데 조금은 도움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우리 지역 피해도 컸지만 네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인명 피해는 크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맞습니다. 아주 큰 다행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실 참사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데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 이제 이거 인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하차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통제가 이번엔 잘 됐습니까? 사실 우리 지방도 지하차도나 언더패스가 곳곳에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통제가 좀 일찌감치 좀 네네. 제대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피해 사례로 잡힌 사례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사실 또 걱정되는 네네. 곳이 있습니다. 네. 정석 기자도 이번 극한 호우 때 네네. 새만금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네. 곧 있으면 다음 달에 이제 새만금 잼버리 맞습니다. 세계 축제가 열리는데 이 야영지 네네. 배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예. 비 오는 날마다 해서 좀 가봤었는데 일단 현장 눈으로 보면은 침수라고 할 만한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5월 말 6월 초 사이에 봄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침수 상태가 좀 심각했었죠. 네네. 그 이후에 보안 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빗물을 빼기 위한 간이 펌프장을 무려 100곳이나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고이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빗물 펌프장이 100곳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네네. 굉장히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원활하게 좀 빠졌고요. 배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질퍽질퍽합니다. 예. 사실 아시겠지만 야영장이 지금 꾸려진 곳이 바로 농생명 용지입니다. 논입니다. 논. 네네. 논은 원래 물 빠짐이 좋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물을 가둬놓고 농사 네. 짓는 것 때문에. 따라서 논에다가 지금 텐트를 쳐놓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질퍽질퍽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대회 조직위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정도면은 네. 캠핑을 하는 데는 큰 네네. 문제가 없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모험심을 기르기 위해서 야영들을 하잖아요. 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는 감내해야죠. 그리고 잼버리의 특성이 또 군산 그렇다 보니까. 새만금도 비슷할 텐데 하루 400ml나 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네네. 많이 좀 보완이 됐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네네. 네, 정석 기자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지방선거가 끝난 지 최근 그 1년이 넘었는데요? 예, 민선 8기 출범한 지 네. 1년이 막 간 넘었는데 네.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혐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네요.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아마 최근 지방 뉴스들 보셨으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인데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네네. 사례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죠. 네. 무려 8개월 만인 최근 전주지법에서 1심 결심 공판이 이뤄졌는데요. 네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네.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 불거졌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문제의 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네네. 아니면 없었는지를 놓고 검찰 측하고 진실 공방을 현재 그렇죠. 펼치고 있는데 그 첫 선고 공판 오는 8월 25일 날로 잡힌 상태입니다. 네. 약간 두근두근 하겠네요. 근데 이제 기소돼서 네네. 검찰이 이제 최종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한 거는 네네. 이 정도의 형이 적당합니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요청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벌금 300만 원을 요청한 상태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네. 25일인가요? 25일입니다. 1심 네네. 선고 공판. 선고가 되니까요. 그때 한번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게 왜냐면 단체장 중에서도 그래도 기관장 중에서는 광역단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네네. 혹시 다른 단체장들 상황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된 단체장은 단체장급 선출직들은 네네. 모두 서구석 교육감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5명인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서구석 교육감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4분 중에 이제 최경식 남원시장이 있습니다. 네네. 박사학위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서 기소된 사례인데요. 당선 무효형보다 적은 벌금 80만 원이 최종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단성은 무효는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벌금 80만 원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까스로 시장직을 현재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태로 당연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항소는 포기했겠고요. 그렇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된 상태이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뛰어든 경쟁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분이 있죠. 바로 강임준 군산시장인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 측이 항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방송 토론에서 역시 문제가 됐는데 민간공무원 특례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제도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죠. 네, 바로 정원열 익산시장 사례인데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검찰 측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 다툼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끝으로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저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사례인데요.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읍이 가장 위태위태하네요. 그렇죠. 벌금 1,000만 원 정도면 2심에서도 사실 쉽지 않겠다. 쉽지 아예 않겠다. 그냥 완전히 무죄로 뒤집지 않은 이상 그렇죠.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선거가 1년이 지났고 취임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만평 보고 오셨는데요. 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을 했나 봐요.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립 서비스입니까? 그렇게 여기 만평에도 표현한 기대 반, 우려 반, 걱정 반. 근데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3금융지지 지정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5월 말에 이미 확정이 됐었죠. 기본 계획안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금융산업 육성 계획, 즉 행정용어로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인데요. 네네.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산업의 기본 계획들은 다 반영이 돼야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전라북도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네. 담기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완전히 무산된 거 아니냐? 음. 라고 지금 했는데 두 번째 사안 지켜볼 사안이 바로 여기 만평하고 좀 관련된 건데요. 네. 전북 특별자치도입니다. 내년 네네. 2월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 출범을 앞두고 8월 말 정도까지 해서 정부 부처하고 현재 협의 중인 게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바로 네네. 특별법 개정안이 특별자치도에 어떤 권한을 줄지에 관한 내용들을 네네. 법으로 법제화하자라는 게 바로 특별법 개정을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양한다든가 거죠. 예. 다른 지자체에 없는 특별한 그렇죠. 권한을 주도록 한 그런 제도인 건데 그래야 특례를 주는 건데 특별자치도로서의 맞습니다. 뭐 기능이 하는 현재 거죠. 그게 논의되는 게 한 1000가지 정도가 네네.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안 관한 내용들을 네네네. 다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게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네네.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정부 부처에서 인정하고 특별법 네. 개정안에 당긴다라고 한다 보면 전라북도 특별 그 제3 금융중심지를 네네.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네.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바로 뭐 한 달 정도 뒤에 약 한두 달 정도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정서학 기자의 촉을 한번 보죠. 네. 담길 것 같습니까? 안 담길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좀 당기지 않을까는 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예. 그게 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네네. 8월 말쯤 지켜보죠. 네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하늘, 바다, 땅 곳곳에 아주 네. 그냥 그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죠 이게. 네,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게 오염수, 오염수. 방사선 오염수고 땅에서는 오늘 이따가 잠깐 우리가 또 메인 안주로 나오겠지만 이 네네. 가계대 부채 어디 뭐 숨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같이 다 가볍게 볼 만한 사안들은 아니죠. 네. 말 그대로 현 정부가 처한 네, 또 현 시대가 처한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혜성 화백이 다음 뭐 좀 그릴 때는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 있는 만평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좀 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내보겠습니다. 자, 전국 새마을금고 중 지난해 말 기준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 건설 부동산 대출 잔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연체율은 1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 실태가 어떤지 또 하반기 전북 지역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성학 기자 나와 계시고요. 자, 이번 시간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노동식 전 전북 지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 혹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7년이요? 예. 전주에서만 하신 그렇죠. 겁니까? 예, 전주에서만. 그러면 전주 부동산의 흥망성쇠를 다 보셨겠네요. 현재 이제 그렇죠. 뭐 서부시 신시가지 개발, 네. 또 아중리 택지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아름아름해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그 전에 보면 저쪽 옛날에 그 포스코 네. 더샵 서부 신시가지 그 분양할 때 참 그때만 해도 어떤 진면목인데 쫙 그 진북 터널에서부터 네. 이마트까지 네. 한 2km 줄이 이렇게 서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예, 예. 지금도 기억이 아주 분양받으려고요? 네, 그때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이 네. 이제 중화산동 코로 하늘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서부 신시가지 네. 포스코 그 더샵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렇죠. 예, 예. 비싸다고 예. 야 어떻게 평당 400만 예. 원짜리가 나와 그런 예. 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평당 400, 예. 400이 뭡니까? 1000만 1000만 원이 원 넘죠. 기본이죠. 예. 그런 시점이
포스코 더샵이 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뒤로 하가지구가 그 나대지 개발을 하면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택지 자체가 네. 뭐 한 400 이렇게 제 기억에 한 이상 그렇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네네. 굉장히 또 오를 것이다. 땅값 6,700으로. 자체가 이미 올라버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포스코 더샵 분양할 때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이제 송천동 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신다고 예. 네, 들고 있었는데 송천동이면 이제 에코시티가 딱 떠오르잖아요. 예. 네, 상당히 그 집값이 들썩였던 지역인데 요즘도 예.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전주시의 가장 그 어떤 아파트 주택 시장을 짊어지고 가는 데가 네. 에코시티인데 그 뒤에 이제 형만해요. 혁신지구, 완성지구, 예. 그다음에 효천지구. 아, 형만도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나 형만해요. 무슨 말인가 근데 했는데. 그때 어떤 그때는 마피라고 해서 그 마이너스 피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 전체적으로 19년도 말 정도에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년도 초 네. 포레나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64대 1 정도. 청약 경쟁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분양가가 그때 926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분양가가.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도화선이 돼서 전체적으로 전주 시내가 네네네.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네.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이제 수도권의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 예. 지역까지 오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와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그 뒤로 올다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맞아요. 20년 12월 18일 날 네네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또 신도심이 오르다 보니까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나 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그때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또 다시 풍선 효과가 네, 또 있죠. 전라북도 전역에 군산 익산을 비롯한 김제, 완주까지. 예, 완주까지 해서 풍선 효과가 네. 있는데 전역이 이제는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우리 그 사회자분께 질문한 것은 뭐냐면 에코타운이 중심에 서 있었다. 네. 전주시에서. 그래서 예, 그때 예. 한참 가격 오를 때 네. 에코시티 무슨 뭐 어디 아파트 아파트가 얼마에 뭐 십몇 억에 거래됐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에코시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가격을 막 땡겨 올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제 사실은 자전거래 있었는데. 수법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걸 이제 행정용어로 자전거래 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그러니까 매매가를 부풀리게 하는 네. 거죠. 부풀리게 하는데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좀 설명드리기 그러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전주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기도 했었죠. 단속도 네네.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 아까 흥망성쇠 잠깐 말씀드렸는데 쭉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위원님께 나오시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현재 34평형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평형수입니다. 자, 평균 매매 가격이 어느 선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까 그런 흥망성쇠 그런 시점에서 그때는 이제 카톡방, 네. 단톡방이나 뭐 카페 이런 데 조직적으로 그때 움직여서 관광버스로 막 서울 외지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쇼핑하고 했어요. 이제 그렇죠. 아파트 쇼핑하고. 쇼핑하는 싹스를 했었는데 그때 신도심 아파트들이 6억 한 2천에서 9.7억까지 찍었어요. 네네. 굉장히 많이 네. 단기적으로 이게 뭐 거의 단군 이래에 네. 볼 수 없는 그런 단기적으로 폭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네네. 갑자기 또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그러니까 6억 중반 7억까지 올랐던 것들이 네. 4억대 초반, 4억 한 2천까지 또 밀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워낙 낙폭이 또 심하다 네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5억 초반대, 5억 5천까지 조정을 좀 거치다가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왔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계속 오르지는 않고 그게 이제 보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금매, 극금매 물건들은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는
5억대 초반 네. 이렇게 쭉 보합세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신도심 중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신도심.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또 이제 그 한때 법인들이 작년 6월 달까지는 네. 공시가 이게 주택으로 카운팅되지 않는 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을 예. 또 그냥 쇼핑을 싹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의 주택들이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가 네. 이렇게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도 이제 덩달라서 가격이 예. 폭등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오르는 지역은 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신축이나 구축이나 보합으로 간다. 아하, 보합으로.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에코타운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시하고 얼마 전에 조정을 해서 평균 평균 그 단가 분양 평당가가 네. 1,251만 원. 1,251만 원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눈여겨봐야 할 게 지금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분양가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도 네네. 조정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도 그때 당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짓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전주시의 또 어떤 분수령이 아. 아파트 분양 단가, 아파트 가격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이다 보니까 제가 네. 그 얘기는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좀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알아보고 다녔죠. 예.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실 고금리 금리 영향 때문에 거래들이 좀 실종되지 않았나 뭐 얘기도 좀 많이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좀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 거래가 좀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물론 이제 전북 지역 전역을 보고 네. 거래량이 많이 침체가 되고 특히 이제 군산, 익산이 네네네. 거래가 많이 됐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11월에 보면 네. 거래량이 2,051건이었어요. 2,051건. 그런데 현재 2023년도 6월에 네. 보면은 717건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3분의 1 그렇죠. 일. 35%가 지금 네. 줄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급속히 빠지든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릴 때 보합으로 가고 있고 가격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때는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 네네네. 코로나 19로 해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네, 몰렸죠. 몰리다 보니까 네.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에 한 3,000조가 몰려서 네네.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네. 갑작스럽게. 네.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이 되고 그렇죠. 또 경기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네. 극금매만 소진이 되고 그대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가 있냐면 일반 주식하고 이게 부동산은 틀려요. 그래서 이 주기가 오르고 내리고 있는 그 기폭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 적어도 많게는 한 7년, 7년,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8년 이렇게 가는데 주기가. 이게 지금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같은 보합세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내후년까지도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빠지진 않지만 올랐다 내렸다. 네, 또 올랐다 너무 오르면 안 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꾸준히 보합을 유지하면서 가리라고. 그 위원님 아까 생각을 7년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예. 자 이제 뭐 그냥 결론 내고 시작하죠. 예. 네, 안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계속 많아지니까 예. 결론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값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라는 게 어떤 신이 내린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뭐 철학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 가격을 보려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을 봐야 돼요.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격은 오르지는 않지만 네. 어느 시점에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네. 그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외지인들이나 투자자들은 바닥에 살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사잖아요. 그럼 네. 적어도 무릎에서만 사도 예. 사가지고 뭐 어깨 좀 파 힘들면 그런 어깨에 거 있잖아요. 파고 이렇게 시장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량을 유심히 알겠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신의 영역이기 예, 때문에 내가 함부로 예. 말 못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진짜 예.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아까 뭐 수요와 공급 말씀도 위원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네.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가상각도 되는 거고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만 사도 뭐 몇 년 타다 보면 중고차로 팔 때 한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유독 이 아파트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신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제 논리로 수요와 공급만 잘 따져가지고 예측 가능하면 네. 예측하시겠는데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마 그런 게 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네. 주변 분들한테 특히 이제 경제부 기자들한테 저도 많이 자문을 구해봤는데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네. 저도 질문을 무주택자로서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그냥 궁금합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을 사야 하는지 아니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번 경우 같은 게 굉장히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천재지변이 네, 와서 네, 네, 갑자기 금리가 인하가 되고 네네. 그래서 또 네네. 유동성장이 풀리다 보니까 올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정부 어떤 그런 규제 정책이나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또 언제 또 예를 들어서 옛날 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양도소득세를 또 감면해 줄 때가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그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다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걸 지금 살 때냐 아니냐는 거래량이 계속 지속되면서 모든 것이 받쳐져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에 맞는 나의 어떤 그 자본에 맞는 것을 사도 늦지 않다. 그러나 사실 지금 정도는 그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예, 네. 공부를 좀 해서 좀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라면 그렇죠. 살 때가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라면. 예, 사야 한다는 예,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네네. 규모가 크고 맞습니다. 내가 그냥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열에 조심스러울 아홉은 수밖에 다 없고 은행집에 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얘기도 한번 살펴보죠. 이 얘기도 아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그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옛말이 된 것 같다는 네. 느낌도 듭니다. 자, 상가 임대 상황 짚어보면 사실 정말 심각하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률도 오피스 네네. 공실률 굉장히 높다. 그런 맞습니다. 보도가 오래 전부터 사실 나왔습니다. 지금 네네.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역시 그 통계청이 매 분기별로 조사해서 내놓는 그 중대형 상가 공실률 네. 일단 그 부분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올 1분기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분기 조사 결과인데요. 18.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분양 대상의 18.4% 정도의 공간이 남아 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 코로나19 파동이 아주 심각했던 시점이 바로 재작년 1분기였는데요. 네네네. 그때 공실률이 17.4%였습니다. 즉 그때하고 비교하면 1%포인트 더 가량 올랐네요. 높다.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정점기 때보다도 오히려 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네네. 장사를 포기해가지고 공실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네. 이제는 코로나 우리가 일상 회복했기 때문에 네네. 다시 이게 채워질 줄 알았더니 네네. 아니 이런 오히려 더 상황이 네. 지금 현재 악화되고 아,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상권별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좀 더 살펴보면은 김제시장 그리고 익산역 그리고 전주 동부권 상권 네네네. 이쪽의 공실률이 무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보다도 10% 포인트 가량 더 높은 아까 평균 18.4였는데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6에서 28% 정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 포인트 가량이 아. 더 높은 그러니까 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통계 자료가 믿어야 되긴 한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게 이 정도 그렇죠.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상가 공실률이 왜 많냐 네,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임금, 네네. 또 고금리, 네. 그다음에 물가도 또 굉장히 상승돼 고물가. 있고, 예. 또 코로나 19까지 겹쳐가지고 네.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게 공실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상가들 많이 지었어요. 아. 공급 물량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런 것들도 또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쭉 하다 보니까 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갈아타니까 예. 이런 또 공실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단의 택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외곽으로 많이 나가요. 네. 나가서 거기서 이제 경관도 좋고 일단 네. 외곽에 나가면 뭐 지금 보면 뭐 나가 그 자연 녹지에다가 커피숍이랄지 카페들 엄청 많아요. 요즘에. 예. 또 뭐 자연 녹지랄지 음식 네. 일단 또 거기에 가 보면 주차장도 또 굉장히 네, 높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택지 개발 내에 있는 네. 상가들이 굉장히 지금 공실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뭐 당분간 이게 네. 고쳐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예, 예. 그 인정, 그러니까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신도심 같은 경우들 그런 데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신도심 같은 데 너무 그 토지나 건물을 네. 비싸게 샀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게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김에서 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자도 내야 공실이 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 상권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옮겨 다니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 옛날에 이제 영생대죠. 지금 전주대가 네. 저쪽 노송동에 네. 그 영생대에 있는 홍지서림 그 라인이 미원탕까지가 전주시 주 어떤 상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있었거든요. 흔히 거의 구도심.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객사로 옮겨갔고 또 그 전에 보면 전북대 상권이 굉장히 또 우지자질했는데 이 상권이 서부 신시가지로 또 네네네.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이렇게 넘어오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으로 이제는 서서히 옮겨가고 있고. 아 상권이 예, 예, 이동을 예.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의 어떤 전주 시내 최고 중심 상권이 돼서 형성된 지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네. 1층 말고는 2, 3층이나 네. 또 1층 말고 그 다른 그 지역 말고는 전부 다 가보면 밤에 암흑가예요. 2, 3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상권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네. 공실률이 앞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당분간 지속될 네.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보통 싶습니다. 이런 곳들을 핫 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핫 플레이스가 뭐 이게 100년 만년 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말씀도 어떻게 일리 있어 보인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게 뭐 간단히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왜 그럴까요? 사실 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온라인 거래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대부분들 아마 그렇죠.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귀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저기 부동산 경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지자체들 정부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많이 쓰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사랑 화폐라는 게 지역 화폐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역 상권, 특히 이제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 화폐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 선도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 작년하고 비슷한 1조 한 5천억 정도가 그렇죠. 지금 발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해서 발행이 될 건데. 전국 전체 발행 규모가 예, 그 정도 맞습니다. 됐죠, 현재 벌써?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금 1조 네. 이상씩 네. 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 공실률이 네, 계속 네.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좋게 표현하면 그나마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네네네. 선방이 되고 있지 않느냐, 늦추고 그것마저 있지 않느냐. 없으면 예,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이거 약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백방이 그 백약이 무효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여하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그 이슈는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네. 멘트 할 때 소개해드렸는데 새마을금고건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네, 다뤘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간단히 다뤘습니다만 이 사태가 네네. 뱅크런 사태도 뭐 있었다고 네네. 했고 남양주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좀 진정이 됐습니까? 네. 사실 뭐 저기 경기도 남양주발 뱅크런 네. 사태 말 그대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 심리가 아니라 그 불안감들이 소비자들, 굉장히 고객들이 불안해했죠.
예적금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스러워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네네. 살짝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초기에 네네네. 좀 진화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인출해 가신 분들이 다시 예적금을 든다면 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적금을 갖다 재예치하는 거. 그러면 빨리 예, 뺐다 예. 더 써야 되네. 바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혜택 혜택을 받으려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사실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야 특별 감독할 거야라고 엄포를 예.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새마을금고 진짜 문제 있나 봐 하고 네. 막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 정부 입장에 공식 입장 아니야 한 발 예. 물러선 겁니다. 네. 특별감사는 나중에 필요하면 할 테니까 네네네. 지금은 그냥 예적금 아. 잘 들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회한 네. 겁니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은 좀 현재는 안정되네. 예, 예. 안정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뭐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전라북도가 유독 건설이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지금 12.7% 최고 연체율이, 수준, 예, 예. 예, 그 연체율이. 예. 그다음에 또 2조 이게 한 2조 4천억 정도 네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PF,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예. 이게 이제 미래 가치인데 문제점이 뭐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 사업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돈을 수백억씩 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 1금융권에서는 이미 거기에는 부동산 연구원 팀들이 다 있어요. 있어서 예, 예. 충분히 수지 분석을 해보고 미래를 설계를 해서 뒤로 빠졌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걸 분석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은 뭐 19년도, 20년, 21, 22년 부동산 호황기가 굉장히 네네네. 왔었는데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분양 시점에 과연 이게 분양이 아하, 될 것인가 네네. 안 될 것인가를 굉장히 수지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새마을고 자체는요 없어요. 이런 부동산 연구원들이 맞습니다.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고 네. 네네. 뭐 쉽게 말하면 그 부도가 난다든가 뭐 네네. 대책이 지금 갑자기 또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위축이 되고 또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막 대출 네네.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지역도 익산, 군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네네. 이게 뭐 벌써 뭐 군산 같은 2,500세대 네. 미분양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네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책을 뭐 도나 시에서도 또 감독 네네. 관청에서도 이게 행안부 소속이라고 그래요. 우리 행안부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 부동산 시행업자들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 예. 페이퍼를 가지고 예. 가서 PF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집까지 다 졌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 또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은행은 또 더 부담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고리 중에 이제 미분양이 네. 왜 많이 발생했을 때 위험한지에 네.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활황일 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근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게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네. 상품인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시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새마을금고 고객이십니다. 그죠? 네, 속이 그래서- 좀 굉장히 예. 타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1금융권은 조금 네. 대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PF 대출로 시작된 문제들은 네. 단지 과연 새마을금고만의 문제일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심각성을 좀 살펴볼 만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은행 그 전북 본부가 네네. 그 매월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음.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가계대출 잔액인데요. 우리 전북 지역 가계대출 잔액 그 4월 말 그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우리 전북 지역만입니다. 네네. 27조
2,716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빚을 예. 지고 있냐 그거예요. 가계 대출입니다. 예, 기업 대출도 아니고 네. 가계 부분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코로나19 그 파동 직후에 네. 그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28조 원이 살짝 넘을 때였거든요. 네네. 네, 그 이후에 정점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27조 2,700억대에 달하는 그 가계대출 도대체 어디에 이 돈을 빌려다가 썼을까? 생활 자금으로 살펴볼 빌렸을 텐데, 수도 있고 예. 집 사는데 빌렸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어디가 당연히 뭐 답은 바로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그 가계대출 용도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세자금 네. 또는 그 신축주택 네. 매입자금, 네네네. 매입에 필요한 중도금 또는 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네. 바로 그런 대부분들이 다 그 부동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부동산이 시장이 지금 침체기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네네네. 바로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이게 금융권 전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라는 게 그냥 쉽게 가계 대출이지만 빚이잖아요. 빚. 네, 빚이죠. 결국 빚은 이자를 낳게 돼 있고 네. 언젠가는 원금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가게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이 네네. 줄어들면 네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네네. 벌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네네.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도 또 네.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사실은 이 가계대출이라는 특히 가계대출 안에서 네네. 부동산 대출, 네네. 뭐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예. 그 위원님 보통 부동산 이런 아파트 이제 투자 사실은 실거주로 사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투자의 개념처럼 상품으로 사고 팔리니까요. 대출을 많이 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능력이 안 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예.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실제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예. 뭐 지금 저희보다도 네. 뭐 경매나 또 이 부동산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안 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는 게 네. 원래는 바닥이나 무릎에서 사서 네. 이렇게 사야 되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또 때로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 또 그게 좀 심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금리 인상이 되면 버티질 못하니까 또 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아마도 이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쪽에는 네. 굉장히 그 경매가 많이 나오리라고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나오라고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고요. 이게 자기 능력에 맞게 사야 되는데 아까 사실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이거를 어떤 주거 개념이 아니라 네. 요즘은 상품 개념으로 주거 목적도 물론 있죠. 네, 그러나 네, 네. 상품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무리수를 두어서 이렇게 대출을 예. 받는 경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저금리 기조에 금리가 또 굉장히 제로 금리가 있다 네. 보니까 또 유동성 자금도 뭐 3천조가 풀리다 보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네네네. 막 사들였거든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면 내가 힘들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가지고 네. 팔아서 어떤 그 저기를 취해야 되는데 또 사람 심리가 그게 손절을 안 쉽게 되죠. 못 합니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또 그게 사회 문제가 손절매라고 되고 있거든요. 하시는 거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손해 보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죠. 손절매하는 건데 손절하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제로금리에 샀던 그때하고 네네, 지금은 몇 배가 또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7, 못- 8% 그렇죠. 합니다. 네. 그거를 빨리 자기를 파악을 해서 네. 손절매해서 팔고 또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다면 네네. 능력이 내가 자금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게 분명히 부동산은 한 번 내리면 언젠가는 또 오르거든요. 네. 또 내렸다가 언젠가는 네. 또 그게 이제 텀이 부동산은 2, 3년 또 많게는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손해는 없는데 그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 3년이. 네. 그래서 그걸 못 버틸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좀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네. 어떻게 했으면 한 바람. 이게 너 자신을 알라. 예. 참 중요한 그렇죠. 말씀인데 예. 아까 그 하셨던 말씀 중에 눈에 귀에 탁 꽂히는 게 군중 심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말씀은 뭐
뭐 바닥이나 무릎에서 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우 하고 몰려다니고 아 여기 뭐 여기가 네. 신도심이 생긴 아파트 이제 사면 오른다더라 그런 사실은 네. 뜬구름 잡는 소문 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하겠다고 들어가는 거긴 한데 신의 영역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도 사실 좀 책임이 있다. 네.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부동산 뭐 분양, 아파트 분양 관련된 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모를 만한 게 나오는데 뭐 청약 경쟁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몇 대 몇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도 눈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몇 채 안 되는 평수, 그러니까 네네. 그 한 뭐 전체 한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고 하면 한 20세대 정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네. 거기가 막 한 200대 1 되고 나머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10대 1이라고 하면 두 개를 합산해 보면 네네. 몇십 대 1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아니 부동산 업계 아니라 건설 업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걸 또 받아 쓰는 언론들. 그래서 그 군중 심리에서 빨리 지금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사실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지역 신문마다 이제 그 누리집이 홈페이지라고 하죠. 누리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구독, 네. 클릭수 가장 많은 기사들 순위에서 많이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 항상 1순위에 오르는 기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동산하고 관련된 내용. 그게 기사인지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같은 광고일 수도 있고 광고 같은 기사일 수도 네, 있는데 사실 열독률 1위입니다. 음. 항상 보면은 그런 그 경제 부서에서 이제 네네. 주로 생산이 되는 기사들인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뉴스들은 항상 1위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관심이 많다는 것들이 얘기죠. 지금 보면은 유독 또 우리 지역이 네. 1군, 2군 업체들을 많이 따져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 그렇죠. 그런데 네. 브랜드가 1군, 2군도 지금 보면은 뭐 철근 때문에 네.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순살이네, 보니까 뼈가 있네 없네 지금 그렇죠. 경쟁률이 네. 굉장히 치열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위원님께서도 영끌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이제 신혼부부들 참 안타깝긴 해요. 네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신혼부부를 넘어선 것 같긴 한데 저는 10년 차니까. 근데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결혼하려고 하면 내 네. 집 장만 해서 빚 내서라도 네. 장만해가지고 네. 결혼하고 싶은 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출을 끼고 네네. 집을 사긴 하는데 최근에 그 신혼부부 대출 보유 비중 관련된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네. 보니까. 그 통계청이 그 매년 12월에 조사해서 내놓는 뭐 재밌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신혼 부부 통계라는 제목의 네네. 통계 조사입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접 살림을 꾸리려고 하면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뭐 흔히들 그 임대 사업주가 임대 사업자가 은행장이다라고 하죠. 은행집에 얹혀 산다라고까지 하는데 그 조사 결과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작년 12월 기준에서 이제 나온 그 통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전국 신혼부부 대출 보유 비중이 약 89%로 파악이 된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 신혼부부 10명 중 9명은 9명 가량이 네.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밖에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는 뭐지? 그런 얘기고요. 네. 이 조사가 그 어느 정도 좀 심각하냐? 2015년부터 이런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덩달아서 그 대출 잔액 네. 중간값이죠. 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건데 네네. 그 중간값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도 조사된 게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역대 최고인 1억 5,3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많은 빚을 지고 이게 새 출발이 맞나요? 어쨌든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1억 5,300만 원의 빚을 얹고 네네네. 제2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집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엄청 네. 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네, 네네. 힘들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했는데 위원님 너무 빨리 지나갔어.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어내고 우리가 뭐 네네. 어렵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전문가 모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우리도 한번 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도 많고 네. 깡통 전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네. 전문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이 그 전북 지역의 전세가율, 아파트 전세가율이나 연립주택 전세가율 꽤 높다고 알고 있는데 뭐 위험한 수준까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희 전세가율이 네. 이 한때는 또 전국에서 최고 높은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네. 80%가 넘었는데 이 전세가율이 적어도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70% 이상이 되면 네.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70%가 넘어서면 이제 그거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때는 지역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네. 법인들이 그 작년 6월까지 공시가 1억 미만인 아파트들 굉장히 그 싹쓸이한 때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지금 갭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매매 보증금을 오버하는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한두 채가 아니고 네. 수십 채씩 사들였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이 전세가율, 적정 전세가율이 70%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전북 지역 상황이 아파트는 한 80% 가까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고등이 켜진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이런 그 전세 그 보증 반환 사고, 이런 사고들 그리고 아파트 주택을 거래할 때 좀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하면 핵심적인 게 있다고 하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렇죠. 팁을 드린다고 하면. 예, 지금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사고를 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을 네. 세워서 예방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방이 중요한데 우선 그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등본. 띄어서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 등본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 근저당이 얼마 있는가, 네네. 또 뭐 가처분 가압류가 있는가 네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네. 또 보증금 매매가하고 네네. 비교를 해서 그게 넘치면 계약을 취소하는 네네.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약할 때 보증보험이 이 계약을 할 때 그 단서 조항을 특약사항을 네네. 할 때 넣어야 되냐면 그 보증보험이 90%가 넘어서면 계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이 안 될 때는 네. 늘 계약이 무효다라는 것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나홀로 네. 아파트들이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중개사 사무실도 한 군데 말고 네. 여러 군데 예. 다녀서 또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서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사는데 내 그렇죠. 반품도 좀 팔아야죠. 그다음에 아까 말할 때는 잔금 때 또 잔금 시에도 등기부 등본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그 안에 확인하군요. 예. 그 안에 설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계약과 이제 잔금 처리하는 그 사이 안에 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그것도 뭐 특약사항을 계약 시에 계약을 해놓고 잔금 시까지 어떤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네네. 또 이걸 취소한다라는 예. 그런 특약사항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대리인들이 또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면밀히 그 위임장이랄지 또 주인하고 직접 통화도 한번 해보고 또 등기 권리증도 확인하고 이러한 세세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보증금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임대인이 그 돌려주지 못할 때 네네. 이때는 주소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많이 빼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근데 확정일자와 전입 그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전입신고를 해서 네네. 갖추고 내가 있었잖아요. 지금 네네.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나 우선 네. 변제가 있는데 이거 주소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그게 안 없어져 되죠.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빼지 말고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네. 주소를 빼야 된다. 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가 없어진다는 걸 또 그렇게 잘 알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각종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그 활용해가지고 안전 수칙을 나만의 어떤 안전 수칙을 네네. 잘 지켜서 한다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위원님 같은 뛰어난 공인중개사들 찾아가면
이렇게 다 도움 주시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해서 가격을 충분히 네, 왜냐하면 다가구 다세대는 이런 그 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 신축은 그렇죠.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방문을 여러 군데를 해서 그 자세하게 가격 네, 예.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석 기자. 네.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될 텐데 네, 네, 언제쯤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신의 영역이죠. 좀 더 기다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겁니다. 이번 그 부동산 문제들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그 원인이 여기 네. 있다고 보는데 집을 주거 수단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시설로서만 네.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주택자로서. 그렇죠. 네. 정석 기자의 개인적인 바람도 네.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상담 한번 하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